자, 놀라운 코너죠.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곧 없어지겠구나. 여러분들 말하는데 시사에 웬 과학인가. 근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 최순실과 과학이 결합을 하여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끈 뉴스라면 아무래도 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드디어 체포됐다는 거. 그리고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고. 잠정 비대통령 들 때마다 웃겨요. 예,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잠정 비대통령. 네. 네. 여러 아리송한 이야기들을 간담회에서 하셨어요. 아리송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뉴스들과 나쁜 사람이야, 주. 예, 뭐 제 의견만은 아니고 전 국민이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사실 싶어서. 저희가 내일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아리송한 얘기를 하셨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서 앞에서 네. 수석회의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원고를 읽을 때 이거를 보신 분들이 거의 전부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고 없이 소위 프리토킹. 아하. 질문을 받고 답하고 하는 프리토킹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네.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그 간담회 때 사실상 프리토킹이었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걸 녹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기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몰래 녹취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취가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 네. 저희가 한두 소절 내일 오늘은 들려드리려는데 시간이 짧아서 네네. 한 1분 이상 돼가지고 예. 그걸 들어보시면 이런 어법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느낌이 확 오시는 녹취를 저희가 내일 공개하기로 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하고 과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과학이. 생각을 하다가 그 과학 역사 속에 중요한 한 인물과 그가 중심이 되어 이룩한 과학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속의 과학 덴마크 편으로 준비를 했고요. 세계 속의 과학 덴마크. 예. 덴마크와 과학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현대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인 양자역학이 탄생한 곳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양자역학은 과학인지 철학인지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는데. 거의.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되는데요. 양자역학의 주된 해석 방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덴마크는 양자역학의 수도죠. 근데 이 양자역학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명을 못하고. 그거 외워야 되겠는데요? 양자역학의 수도가 덴마크예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코펜하겐 해석.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했네. 네, 아는 척 하십시오. 코펜하겐이 양자역학의 수도인 걸 알아? 덴마크의 수도이자 양자역학의 수도다. 덴마크의 수도인 줄만 알지 양자역학의 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어쨌든 이론을 설명해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그 가장 특징적인 점을 왜 이게 충격을 줬나 얘기를 하자면 상식의 붕괴. 양자역학의 중심이 그겁니다. 실은 그 인류가 낳은 그 최대 천재 중 하나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조차 양자역학은 동의를 못했죠. 못 받아들였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론이. 예. 바로 많이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부분 세계관의 전복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게 중심적인 가치관인데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도 알 수 없어 이런 정도의.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전부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준 이론이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인과관계의 붕괴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안 되는 게 특징인데 정혜라 씨가 학교를 거의 안 갔는데 학점이 나온 것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점수가 나와버렸어. 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양자 역학적이네요. 여하튼 이 상식적인 인과관계의 붕괴가 양자역학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된다. 네.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이제 닐스 보어입니다. 닐스 보어. 그분 얘기도 이제 방금 드릴 텐데요. 그분이 이제 덴마크라서 이제. 이분이 이제 코펜하겐에서 계속 사신 분인데, 양자역학 또 하나는 동시에 두 가지 상황이 중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비근한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4월 16일 날 그 문제 7시간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보호해야 할 여성의 사생활의 시간임과 동시에 또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시간이었다고 간담회에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되잖아요.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는 거죠. 박수. 이런 게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관입니다. 양자역학적이네요. 네, 양자역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들 물리학과의 대가 아니에요, 혹시? 예, 노벨상, 이분들, 네. 저도 그래서 지금 그 지점을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닐스 보어 방금 말씀하신 이분이 1922년도 노벨 물리학 수상자예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기로 유명해서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네, 팩트입니다. 영화를 보고도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대요. 1920년도 영화가 뭐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 시절에? 거기는 대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대요. 영화를 보고. 무성영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글쓰기를 지독하게 못해서 네. 논문을 쓸 때 말로 하면 어머니가 받아 적으셨답니다. 어머님이. 엄마가 글로. 네. 그다음에 강연이나 토론 때도 앞뒤가 안 맞게 장황하게 말하는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의식의 흐름에 따라 네. 단어들이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고도의 어떤 추론 능력을 말로 설명할 능력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편지를 하도 못 써가지고 네. 그 유명한 물리학자인 친구 볼프강 파울리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자기한테 좀 오라고 편지를 썼어요. 네. 근데 파울리가 답장을 보내서 당신 편지에 최종 교정본이 오면 그때 하겠다. 그거 말을 할 정도로 글을 못 썼다고 해요. 네, 이분 주변 100년 전에 분이 이렇게 큰 웃음을 지금 주시네요. 예, 이런 사람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네. 이 심정을 우리가 좀 알잖아요, 요즘요. 뭐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본인이 근데 어떻게 물리학상을 받았답니까? 잘 설명도 못하는데. 물리학은 그 어머니가 잘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이게 어머님이 받았어야 될 상인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지금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없죠. 아인슈타인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이해하셔가지고 네. 정리해서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죠. 학교에 계시지 않은 분인데 어머니가 분명히 외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대신 써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지 조금 궁금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완전 대필이고 데칼코마니 같은. 예, 또 어머니가 실제로는 그 뒤에서 이론을 만든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어머님이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알겠습니까? 위해서. 예. 좀 모자란 아들을 위해서. 모자란 아들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여성이 과학자로 나서기 좀 힘든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현장에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토론하고 강연할 때 진짜 악명이 높았대요. 편지를 썼는데조차 일로 오라는 편지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편지를 보내 이렇게 했다는 정도면 근데 그걸 정리한 사람이 어머니였다면 네네. 어머님이 정말 물리학의 천재였는데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이용한다 지위를 위해서 네. 대신 써줬을 미스터리한 그럴 수 있죠. 소설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벨상을 만약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가족의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그런 어떤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이제 물리학자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자, 어머님이 예. 노벨 물리학상의 상금을 노리고 세계적인 양자역학 이론을 완성하신 겁니까? 그걸 우리가 아직도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물리학자분들이 좀 심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존경받는 분이죠. 네. 존경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라고들 네. 물리학계에서는 생각하죠. 지금까지도 이 양자역학, 이게 아인슈타인 이론 중에서도 깨진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양자역학을 이 양자역학에 관한 주장이 알아듣기도 어렵지만 네. 이게 틀렸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죠. 아직도. 네. 오히려 양자역학이 맞았나 봐 이런. 되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죠. 네, 양자역학이 현실에서도 많이 의외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네. 이 양자역학 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닐스 보어가 걷다 대고 말하기를 또 여기서 말을 잘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워딩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뭘 하든 네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해줘야 세계적인 네. 물리학자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1920, 30년대 분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동양 철학에 심취하셨어요. 실제로. 자기 개인 문장을 유럽은 문장 같은 게 있잖아요. 집안 문장 같은 게. 자기 개인 문장을 태극 문양으로 직접 만들어 쓰기까지 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게 지금. 진짜네요? 닐스 보어 문장이고요. 제가 지금 가져오신 문장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만든 겁니다. 닐스 보어의 원래 그 서양 집안은 자기 집안 문장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닐스 보어 문장 한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어요. 네. 오. 노벨상 시상식 때도 8개가 그려진 옷을 입고 나갈 정도였어요. 8개가.
근데 우리 이제 잠정 비대통령하고 최순실 섭정께서 이런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오방랑이라는 게 오방이라는 게 오행을 상징하는 황청, 백적, 흑의 5가지 색깔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릴서버 문장 보시면 5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음양 오행설에서 나온 건데. 예, 이분 그쪽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맥이 닿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정부 기관들 문양이 다 태국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죠? 그랬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 비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관련 덴마크하고 정유라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추정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네. 거기에 이미 올해 8개 정통한 닐스보가 우리하고 그 특징이 굉장히 비슷한 분이 계시니 덴마크로 가거라. 예, 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보호는 정통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겠죠. 근데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처리했던 거나 우리 대통령이나 언행 같은 걸 보면 양자역학의 과학적 개념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적인 착각 뭐 이런 걸 좀 하신 게 아니겠느냐. 아니, 깊이 있는 이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예. 나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맡기겠다. 아하. 나는 양자역학적 대통령이야. 존재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런 사실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자 동시에 아닌 상태.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양자역학을 너희들이 알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보면은 금방 다 이해 갔어요. 양자역학 다 아셨어요 이제?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적합한 이론을 들고 오셨고 모든 게 다 이해된 듯한 그런 시원한 느낌이 저는 지적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런 충만감이 있네요. 예,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이런 우연들, 예. 원정호 씨 시간 끝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만 얘기하시고요. 예, 다 정리해서. 아니다. 시간이 좀 있나? 시간이 좀 있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해보세요. 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덴마크까지 가셨는데 과학적인 건 별로 못 가져오시고, 샤머니즘적으로 획일화된 정부 부처 문양이나 이런 거나 흉내내시고 하는 것 같아서 빨리. 공통점을 억지로는 찾았지만. 억지로 찾은 것 지금 굉장히 놀라운 유사점이네요. 예, 어제 고생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양자역학 자체도 사실은 이 토론의 주제가 이 시간의 주제가 될 만해요. 그럼요. 예, 실제. 네. 왜냐하면 이게 과학이라기보다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거 철학 아닌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실제로 철학적이고요. 예. 네.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예. 잡지식이 이렇게 많은 건지 정말 저도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원리라는 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죠. 네,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야,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놀라운 과학. 다음에 세상 좀 바뀌면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놀라운 과학. 아직은 좀 웃기고 계속. 그만 좀 얘기해 내가. 네. 파터 원정우 씨였고요. 저는 김어준이하고 수업서요. 바로 보이네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이분 제가 주변에서도요. 너무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정말 어떻게 시사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죠? 과학 같은 소리 안에 과학 팟캐스트 부동의 1위 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자 SF소설 태양계 연대기의 저자 파토 원정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대 만발입니다. 오늘 주제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아유 감기 걸리셨나 보다. 네. 오늘 주제는 진화입니다. 진화. 예,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뭔가 단어만 들어도 뭔가 폭탄 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진화란 거 사실 뭐 다윈의 진화 개념들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침팬지가 뭐 수십만 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해서 사람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또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쓰신 것도 봤어요. 왜 진화가 있다면 숲에 들어가면 지금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광경을 우리가 못 보지 않느냐. 많은 착각을 하신 거죠.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환경에 적응한 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는 게 진화의 바탕인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우리 조상인 게 아니고 침팬지하고 우리가 수백만 년 전에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갈라진 거죠, 중간에. 그러다가 변종이 생겼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변종이 생기면서 이제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고 적응 못하는 종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게 이제 진화고 사실 중간중간에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종들이 여러 생겼다가 뭐 네안데르탈인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교과서에서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뭐 친구를 놀리고 할 때도 수고했는데 친구들 그렇게 놀리셨어요? 생긴 게 좀 이렇게 그러면 공장장어는 어떤 종?
공장장은 인간이 아니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모사피엔스 종만 그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 진화의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예. 요걸 들어보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람쥐가 많이 사는 숲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돌연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기능이 달라질 그렇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거는 그냥 저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원래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이긴 해요. 다람쥐가 실제로 이렇게 날다람쥐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겨드랑이에 이렇게 살이 늘어진 다람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돌연변이로. 이 다람쥐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왕따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쟤는 뭐 살이 이상하게 늘어져 있고 그러니까 비만인가 뭐. 네, 뭐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숲에 늑대들이 출현을 합니다. 예. 뭐 딴 숲에서 왔든가 예. 숲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람쥐들은 나무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땅에도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 나무 떨어진 거 주워 먹어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늑대들이 다람쥐를 잡아먹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겨드랑이에 살이 있던 애들은 이렇게 점프할 때 이게 약간 날개 역할을 해줘가지고 조금 더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무겁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뭐 예. 그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의외로 그 상황 때문에 예. 다른 자기를 왕따시키던 그런 다람쥐들은 죽어가고 네. 얘네들은 그 숲에서 살아남게 된 거죠. 점프를 더 하게 돼서. 굳이 땅에 안 내려오더라도 옆에 나무로 건너갈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는 얘네 자손들 중에는 이제 얘네가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니까 예. 얘네 자손들 중에도 계속 이제 그 날개를 갖고 있었을 텐데 예. 그 중에서 날개가 또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큰 애들이 점점 더 살아남습니다. 더 뛰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큰 애들만 자손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진화론에 네네. 날다람쥐를 맞추신 거잖아요. 네, 예. 대충 이제 끼워 맞춘 거고 실제 날다람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숲에는 주로 날다람쥐들이 겨드랑이에 긴 넓은 날개를. 살을 달고 있는 날다람쥐들이 남게 돼서 날다람쥐란 종이 새로 생기는 거죠. 예. 다른 숲에는 그냥 다람쥐들이 살고 있겠죠. 늑대가 없으면.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이 늑대를 선택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을 가하는. 그렇습니다. 어쩔 네네. 수 없이 이런 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선택압. 예.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가 늘 그렇듯이 좀 우리 상황에 빗대서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하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전제 이론. 예. 네. 우리 그 잠정 비대통령하고 예. 잠정 비대통령. 저 계속 밀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예, 잠정 비대통령. 네. 괜찮네요. 예. 네. 그 최순실 씨 일가가 최근까지 환경에 잘 적응해서 호의호식 하시면서 권력을 누리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실은 그 변화를 끌어내는 선택압이 약했던 겁니다. 몰아내는 그런. 예,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서 진짜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그 선택압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약간 모습만 감추면 그 생존과 번영이 가능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탈바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개체를 유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네네. 뭐 색깔만 바꾼다거나 그렇죠. 이런 정도로 끝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87년 민주화 투쟁을 얘기하셨지만 최순실 일가는 그 전부터 최태민 목스 시대부터 네네. 있었으니까. 그때 이전부터 이후까지 우리가 보기엔 달랐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별 차이 없이 살고 있었던 거죠. 지하로 숨은 거 아닌가요? 지하로 숨은 거죠. 지하로 숨는 정도. 예. 하지만 이제 종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아예 달라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실은 세상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잖아요. 계속. 예,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또 이번에 또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었고 시민의식도 성숙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분들이 하신 일을 보면 뭐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잠정 비대통령 같은 경우에 수첩. 예. 그 뭐 블랙리스트, 적군 리스트. 혹시 저 블랙리스트 올라 계세요? 저 송구스럽게도 안 올랐습니다. 저도요. 굉장히 비참한 기분입니다. 이게 말 나왔으니 말인데요. 예. 저 미국의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지금 트럼프도 블랙리스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 교수님이
주변에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그 교수님들이 전부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다. 예, 강한 포스팅들을 막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분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예. 근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적응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책을 읽었다던 4차 산업혁명 책. 예, 그 책은 읽으셨다고도 하는데 뭐 그 진위는 좀 확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예. 근데 이제 이분을 보면 이제 아날로그적 비민주적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예. 여전히 뭐 수첩 막 쓰고 막 손으로 막 쓰고 요즘 스마트폰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 수첩 손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에 양쪽 다. 그래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사실은. 선택압이 예전에 적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으니까. 강력해지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럼 거기서 또 변적으로 바꿔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진화라는 것이 개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를 바뀌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를 바뀌면서 그게 강화돼서 걔네 그 종이 살아남게 되는 건데 다른 종으로 바뀌면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80년대 서울의 봄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만약에 전두환이 5.17, 5.18로 정권을 잡는 대신에 제대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민주적인 적자 생존의 선택압이 훨씬 빨리 작용을 했겠죠.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잠정 비대통령께서 이제 27, 8 그 정도 나이시거든요. 예. 아직 이제 인격 형성이 다 되지 않은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20대 중반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이 따님에게 그 선택압들이 적용돼서 적응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죠. 상황이 달라져서 내가도 이제 민주시민의 일원이 되고.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선택압이 이제 전두환에 의해서 그 기회를 보호를 오히려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 결국은 그 종 전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그 박씨 종에 있어서 좋지 않은 효과를 냈던 것이고, 그 환경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나 또 지금 말로가 이제 다 이렇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렇습니다. 비참한 결과에 이르렀다. 차라리 변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순실 씨 집안은 이제 정유라 씨를 예로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순실 씨 이미 70년대부터 그 아버지 좀 사이비 교주이신 최태민 씨의 일을 도맡아서 했었고 계승자가 된 거죠. 네네. 이미 계승자가 됐고 뭐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과 함께 지내면서 온갖 뭐 특혜 비리 월권을 지금까지 저질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때 민주적 선택압이 좀 일찍부터 제대로 작동했다면 특히나 김영삼 정부 때 이 정유라 씨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96년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적응해서 엄마한테서 종분할을 해서 날다람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완벽한 새로운 개체로 태어날 수 새로운 종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제대로 못 얻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씨, 최 씨 이쪽 종 전체가 지금 패족을 맞는 상황에 도달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겠죠? 네, 자연 선택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럼 이제 멸종으로 가는 건가요? 멸종이란 말 조금 뭔가 좀 그렇긴 한데 패족이라는 요즘 말을 많이 쓰길래 제가 패족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부류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요즘 과학계에서는 인류세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인류세요? 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이제 지질 시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홍적세 사기인가 뭐 그런데요. 따지면 학교에서 이런 말들은 대충 배우셨을 거예요. 지질 시대. 근데 이제 지금 신생대 사기의 끝으로 인류 문명이 시작된 때부터를 인류세라고 요즘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사람이 세상 환경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길게 잡아도 1만 년, 뭐 짧게는 대기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200~300년 전부터 보는데 많은 생물종이 인류 때문에 멸망을 했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멸망시킬 위험을 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명칭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이상 뭐 태민세에 이은 순실세를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민주주의 선택압에 의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욕심만 한없이 커진 순실세 계통의 생물들이 서서히 멸종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인류세도 상당히 짧지만 그 안에 아주 짧은 지층으로서 순실세와 그렇습니다. 태민세가 있었다. 네네. 그 지층이 그럼 유물로 남아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질까요? 네, 뭐
지층으로는 안 남겠지만 역사적 유물로 남아야겠죠. 유물로 남아야겠죠. 사실 순실새는 순실종이나 이 외에도 비슷한 생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기업. 예. 유착해서 서로 네네. 깜짝 이게 다 이제 사실 다 순실종의 생물들인데요. 예. 이 민주주의 자연선택의 위대한 힘으로 결국 이들도 도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변화가 차라리 빨리 왔었으면은 이게 바로 없어지거나 네.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로운 종으로 거듭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엉뚱하게도 보호를 했고 그게 유지가 되는 바람에 네. 오히려 폐족의 위기에 처한 순실새로 남을 지경에 이르렀다. 네, 이게 진화의 이 힘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교훈을 주시는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의 원정우 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학 팟캐스트라는 장르를 개척해서 현재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가 예상치 못하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양재열 변호사님을 지금 밀어낸 건가요? 그 5분을 얻어낸 건가요? 아니, 양재열 변호사님은 내일 나오긴 나와요. 네. 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동안 이 시사를 과학으로 풀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기발한 데다가 기발만 한 게 아니라 다 말이 돼요. 말이 되게 과학적으로 풀어내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상황입니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걸 너무 다큐로 받지는 말자. 지난번에 어디서 반응을 보니까 양자역학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양자역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웃고 즐기는데 이분은 학교 때 양자역학 배웠는데 너무 엉터리라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죠. 그렇죠. 양자역학의 중요한 본질 부분만 뽑아내서 유사점을 찾는 것이지. 그렇죠. 진짜로 과학적으로 엄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어서 네. 오히려 양자역학 전문가들은 재밌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살짝 아시는 분들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데 이렇게 상식과 다를 수도 있죠. 일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큰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제 과학 시사를 한 거죠. 시사. 네. 오늘은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네, 오늘은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겨울철 보양식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웃기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해서 좀 장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그냥 보양식. 네. 보양식. 여름에도 많이 먹지만 겨울에도 즐겨 먹는 보양식이죠. 네. 보양식. 이 특이하고 이상하게 생긴 생물의 종류와 생태,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어가 종류가 많은 거 아시죠? 저 민물 장어 정도 알고. 전기 장어. 예, 전기 장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장어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종이고요. 네, 전기 장어는 그렇게 불리긴 하지만 장어로 분류되지 않아요? 예, 장어 종이 아닙니다. 꼼장어. 꼼장어. 그렇죠. 네. 꼼장어가 장어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네. 우리가 장어를 식용으로 많이 먹는데 보통 헷갈리거든요.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비싸게 먹는 민물 장어가 뱀장어입니다. 뱀장어.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먹장어가 꼼장어인데 먹장어. 요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장어, 뱀장어 종류가 아닙니다. 장어 종류가 약간 다른 생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다장어라고 좀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바다장어. 예. 그게 갯장어예요. 갯장어.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지. 과학에서는 좀 디테일이 따로 필요하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바다 적게. 예. 외우셔야 됩니다. 바다장어는 갯장어고, 꼼장어는 먹장어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안하고라고 먹는 거 있잖아요. 안하고. 그거는 붕장어. 안하고가 붕장어요? 붕장어. 네. 다 쓰셨나요? 학명 같은 것도 말해줄 건가요? 학명 같은 것도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데 학명은 일단 오늘의 주인공인
민물장어. 아, 민물장어 오늘 주인공입니까? 예. 네. 뱀장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머지 갯장어, 꼼장어 이런 건 보양식이라 할 수 없나요? 물론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민물장어가 제일 비싸고 네. 영양가도 많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이 과학의 관점에서 지금 어류 분류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생물학이죠. 생물학.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이 민물장어도 사실 완전히 민물장어가 아닙니다. 민물장어는 민물에만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사냐면 일단 우리나라 이제 강에 민물에서 몇 년을 삽니다. 강에서 일단 살아요. 꽤 오래 살아요. 네.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태평양 심해로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 염도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연어처럼 이제 회유를 하는 건데 일종의. 근데 민물에서 오래 살죠. 이렇게 해외에 도착하면 이 장어는 산란기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이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류들이 그 염분이 달라지면 못 살고 죽거든요. 네. 근데 민물장어는 그걸 해내는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잘 생존하는 그런 생물인데요. 여기저기서 잘 생존하는. 해외에 도착한 장어가 이제 산란기에 이르게 되는데 네. 이때 몸이 마치 이제 기름을 바른 듯이 금속성에 빛이 납니다. 그게 다 과학적 팩트고요. 그러니까 민물에 살다가 네. 바다에 가서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그런 빛이 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다시 산란하게 돌아올 때? 바다에서 산란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몸에서 빛이 나게 되죠. 금속성에. 연어하고는 다르네요. 연어에는 바다에 갔다가 민물에 반대입니다. 와서 민물에 와서 산란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민물에 살다가 바다에 가서 산란을 한다. 네네. 그런 그때 의미에서 미끌미끌해서 기름처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소화기관이 퇴화하게 되고요. 이제 생식기관만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네. 이게 욕망의 화신이 되는 거죠. 욕망의 화신.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예. 맛 칼럼니스트인 유명한 황교익 씨가 네. 저서 행복한 맛 여행에서 예. 이때의 모습을 일컬어 욕정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드러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교익 씨가 직접 쓰신 표현이고요. 금요일날 황교익 씨한테 물어봐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민물에 살다가 네.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 나간다. 네. 이때 온몸이 빛나면서 소위 기름장어의 빛이 그렇습니다. 불리는 그 시점이 되는데 그때 그 소화기관이 오히려 다 퇴화돼 버리고 퇴화되고 갑자기 생식기만 존재하는 네네. 생물체가 되어서 네. 황규 씨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요? 욕정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드러낸다. 욕정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드러낸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시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새끼가 태어나요, 여기서. 네. 태어나면 얘들의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그러니까요. 바다에 나가서 산란을 하고 새끼 상태에서 강으로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네. 한국으로 돌아온다. 몇 년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생명력이고. 네. 근데 오면서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그냥 생존해서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게 일단 강에 도착하면 예. 언제 해외로 나갔냐는 듯이 강물에 살면서 예. 이제 비싼 값을 받는 민물 장어로 이미지와 가치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받는 민물 장어로.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팩트고요. 팩트, 과학적인 팩트죠 이게. 네. 네. 이렇게 이제 치어인 실뱀장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뱀장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뱀장어는 뭡니까? 이건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새끼 애를 실뱀장어라고 불러요. 아. 실뱀장어가 돌아와서 스스로 자라는 게 자연산 민물장어입니다. 강물에서. 아하. 그리고 돌아온 실뱀장어를 잡아서 양식을 또 해요. 양식장어. 이게 양식 민물장어예요. 양식 민물장어. 근데 한편으로는 네. 이 실뱀장어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네. 키우는 양식장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양식장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네네. 하나는 이 돌아와서 스스로 자라면 이게 자연산 장어고 그렇죠. 비싼 거죠. 네네. 비싼 건데 아예 새끼들 키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자라는 동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끼 상태를 딱 잡아가지고 양식을 하는데 그것도 두 종류가 있다. 네. 하나는 돌아온 이후에 양식을 하는 것도 있고 아예 해외에서 네. 수입을 내서 양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실뱀장어 상태를 수입을 해서 양식을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실뱀장어 치어가 어디서 뭘 하다 왔던 상관없이 일단 국내에서
6개월만 양식을 하면 국산 마크를 달고 대선에 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됩니다. 출하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좀 양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소비자로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이 장어의 종류가 그렇게 많군요. 양식 장어하고 자연산 장어가 실제로 차이점이 있어요? 양식 장어. 과학적인 측면에서? 네. 뭐 과학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연산에서 산 이 장어들은 그 빠른 물살과 그런 조건들을 해치고 살기 때문에 튼튼하죠. 모든 자연산 생물 다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산들이 네. 더 쫄깃하고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기상을 벗어나려고 근육도 더 발달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탄탄하고 육질이 좋다. 네. 또 탕류에서 버티는 어떤 힘, 생존력 그리고 어떤 강의 그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자연 상태에서 또 먹이도 다양한 종류로 먹었을 테고 또 위험도 벗어나면서 살았어야 되고 네, 더 양식 경우에는 이제 뭐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가둬 가지고 먹이를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 생존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좀 검증이 좀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회주하시는 분들이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구분해서 먹을 때 네. 자연산이 쫄깃하다고 이제 표현하고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럴 것만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네, 일단 뭐 민물장어는 회로 안 먹으니까요. 다른 걸 드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를 먹을 때 네. 자연산이 훨씬 더 쫄깃하다고 해서 네. 구분해서 먹어보면 제가 입맛이 둔해서 그런 건지 이게 양식을 자연산으로 가져와도 이게 속인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는데요. 네. 또 일장일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고 뭐 장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 있고 또 해외 치어를 수입해서 6개월 동안 키운 양식도 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현명한 주권자로서 이제 소비자로서 구별을 하고 먹자 이런 얘기죠. 사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민물장어 치어 그러니까 실뱀장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 생산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일본이 자란 장어의 70%를 소비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일본이. 네네. 하긴 그러네요. 일본의 뭡니까? 운하기. 네, 엄청나죠. 예. 거기는 메인 요리에 가까우니까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세계의 70%를 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장어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이걸 고려할 때 특히 이제 선택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 괜히 기름장어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기름장어라는 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생물이 존재해요. 네, 저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이 기름장어가 원래 이름은 왕종개라는 왕종개?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데 네. 장어 일종은 맞아요? 아닙니다. 미꾸라지 종류예요. 정말로요. 네. 미꾸라지 종류 중에 가장 큰 종입니다. 별명이에요? 아니면은 실제 학명이에요? 방언이죠. 지역 방언인데, 지역 방언인데. 예, 주로 성진강하고 낙동강 쪽에 사는데 미꾸라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장어라고 불리는데 근데 미끄러우니까 기름 장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기름장어라는 이 생물이 실제로 있고요. 방언이지만. 왕종개라고 불리는 미꾸라지가 있는데 그 미꾸라지를 어느 지역에서는 기름장어로 부르는 거예요? 주로 이제 남쪽에 삼진강, 낙동강 그쪽에서 지역 산지가 그쪽이니까 기름장어라고 실제로 부르고요. 검색하시면 더 나오고요. 이 모양의 특징은 이제 좀 길고 납작하고 눈이 작고, 그러니까요. 예, 눈이 작고 뭐 입이 좀 길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게 있군요, 실제로. 네. 저희가 문자 제보하신 분이 있는데 강원도에 가면 기름 종개라고 있는데 네. 그 기름 장어를 기름 종기인가요? 기름 종개인가요? 네. 강원도도 있다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기름장어라는 게 존재한다는 이렇게 말로만 썼지만 실제로 방언이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게 장어 이름은 장어지만 장어가 아니고 미꾸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미꾸라지 중에 큰 종인데 왕종개라고 그렇죠. 불리고. 또 먹을 때 꼭 우리가 진짜 장어와 구별을 해서 먹어서 또 괜히 잘못 드시고 탈이 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장어의 학명 우리가 하나 배우고 갈 수 없을까요? 장어의 학명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려운 재미있는 얘기들부터 좀 알려드릴까요? 장어의 새끼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게
실뱀장어 전에 이파리 장어라고 투명한 잎같이 돼요. 아, 처음 단계에서? 네. 모든 장어는 항상 이 단계를 거칩니다. 이파리 장어? 네, 투명하게. 별게 다 있네요. 네, 이거를 렙토세팔루스라고. 렙토세팔루스. 거기까지는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세요. 더 네.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이파리 장어 단계에서 실뱀 장어가 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는 민물 장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수입산이기도 하고. 네. 자연산도 있는데 어쨌든 태평양에 가서 알을 낳고 그때 기름 장어처럼 미끌미끌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소 본능이 있어서 돌아온다. 네. 장어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 문자를 놓쳤네요. 주진모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주진모 씨하고 같을 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진모 씨하고 김호준 씨가 어떤 관계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장안의 화제가 거의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코너입니다, 이제. 네.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아니죠. 과학하고 앉아있네죠. 네. 네.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히트작을 내셨어요. 아, 네. 정말 부담이 큽니다. 원래 과학 얘기만 했으면 됐는데 과학과 시사를 엮는 바람에 우리가 엮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 오는 바람에.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엮일 것인가 과학이.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웃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체성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뭐 딱히 있었나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무리수를 두겠다 싶어서 한 번씩 순수 과학을 얘기하기로.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어떤 시사적인 포인트 좀 약한 아이템인가 보죠 오늘은?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뭐야?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뇌과학입니다. 저희 뇌과학 몇 번 했지만. 뇌과학? 한 번 정도 얘기했나요? 뇌과학은 여기저기서 등장했죠. 예. 네. 예. 오늘은 어떤 뇌과학입니까? 오늘은 변절의 뇌과학. 변절자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가 된 거죠? 예, 뭐 물론 변절의 뇌과학으로 연구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뇌과학적인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사람이 살다가 나이 먹어가면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기존의 입장을 확 뒤집는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하는 경우. 보통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변할 때 뇌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렇죠. 뇌과학과 진화의 관점에서 그런 연구가 있군요.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많이 잡혀 들어가요. 네. 과거에 꼭 잡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 안 잡혀 들어가는 게 문제죠. 네, 아직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개 중에는 사실 뭐 초질관 변하지 않고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최근에 구속된 두 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예, 예. 일관되게. 예, 일관되게 사신 분이 있어요. 네. 5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네. 쭉 그 길을 가신. 이런 분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네. 다른 쪽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유라 대리 답안지 관련으로 잡혀 들어간 류철균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네, 등장할 때는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죠. 네. 네. 이분이 젊었을 때 이상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소감을 남깁니다. 문학의 위대함은 새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망해간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 위대함과 망함의 형용 모순을 문학하는 사람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문학은 그 속에서 자기 세계를 지켜가면서 망해간다. 이게 문학의 생명이고 숙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몇 년 전 이대에서 강의하면서는 세상은 돈, 권력, 섹스로 돌아갑니다. 사랑,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말 했대요? 예, 이런 말 했어요. 이게 뭐뭐로 누구요? 돈, 권력, 섹스. 권력, 섹스. 네. 욕망에 의해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한마디로. 그리고 사랑이나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다고까지. 아가페 같은 사랑을 믿어요? 하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게 같은 사람인 거죠.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이게 이제 권력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힘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변했을까를 우리가 좀 더 따져보자. 자연과학적으로. 네, 자연과학적으로. 또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 고3 때 담임교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당돌 하리만큼 또박또박 말했대요.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네. 그래서 20살에 이분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셨잖아요. 그 소년 등과라고 하나요? 소년 등과라고 하죠. 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후에 이분이 살아온 모습은 이거하고는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그것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분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죠, 지목. 그렇죠.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목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 측의 그 서석구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잠정 비대통령. 제가 열심히 쓰는데 이거 왜 안 뜨죠, 이 말이요? 또 정확하게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잠정 비대통령. 네. 아직 비대통령은 아니고 잠정 비대통령이죠. 비대통령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서석구 변호사가 1981년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불임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판사였죠, 이분이. 네. 부산 항림 사건이라고. 네. 이 영화 변호인의 이제 소재였죠. 네. 이때 무죄 판결 내리고 가벼운 형량 내려서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좀 정의롭게 묘사가 되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본인이 내린 판결인데 그때 이제 좌파에 경도되어 있었다. 좌파에 경도되어 있었다.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 굉장히 극악한 주장이죠, 사실. 예, 막 나가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하고 비유하신 분. 네, 바로 그분입니다. 그 밖에도 정치판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 된 분들 많고. 저쪽에서 넘어온 분들보다는 이쪽에서 넘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네. 뭐 정의의 검사, 변호사, 판사 하다가 뭐 이상하게 된 사람들. 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진 않겠지만 현역 의원이나 도지사 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쪽 진영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저쪽 진영에 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냥 타락했다, 변절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그 지조를 갖고 사는 거,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이 변하지 않으면 생존 측면에서 되게 불리합니다. 생존의 측면에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사육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육신. 예. 다 죽었잖아요. 아니 모든 인간은 죽지만 일찍 죽었죠. 네, 자연 수명보다 일찍 힘들게. 네, 힘들게 돌아가셨죠. 또 신숙주 이런 사람은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래 살고 후손들을 이제 남기어서 또 굉장히 그 진화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게 진화적 관점에서 해설하시려는 거구나. 예, 진화하고 뇌과학인데요. 이 상황에서 사육신 상황에서는 이제 세조가 선택합인 거죠. 세조에 적응하면 살고 적응 못하면 죽는 자연의 선택합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 나무 위에만 달려있으면 목이 길어져야 살아남는 선택합이 있는 건데. 그런 유의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합이라고 너무 전문 용어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서 아실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변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가 되는 게 진화론의 기본 법칙인데요. 이걸 이제 독일의 뇌과학자인 닐스 비르바우머라는 사람이. 이름까지 외울 정도인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적응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 삶 속에서 적응을 위해서 뇌의 가소성이라는 걸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뇌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가치가 나타났을 때 그걸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인간의 뇌가 그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이걸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 바로 기회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과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죠. 예. 네, 그렇죠. 뇌는 유연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 보면 기회주의로 드러나죠. 네. 이걸 다른 동물들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예.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처럼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인간의 뇌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써 또 적응하고 살아남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자기 합리화의 능력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 네, 문명과 문화 속에서 버텨나가는 힘을 갖게 된 건데 사실 뇌라는 게 되게 유연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네. 어떤 것도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철군, 우병우 이런 사람들의 이해하기 힘든 변화들이 바로 생존을 위해서 뇌가 적응한 결과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세상이 네. 그렇지 않아서 여기에 맞춰야 내가 살아남겠네. 그렇죠. 라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스스로도 속일 만큼 설득할 만큼 머리들이 좋다 보니까 네. 네, 자기도 그렇게 설득해버리는 거죠.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좀 현실적이 되는 정도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좀 지나치게 적응을 하고. 이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뇌가 굉장히 유연한 분들이네요. 굉장히 유연한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권력이나 명예, 돈에 가깝게 있던 사람들을 그것을 위한 욕망에 더 적응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방금 이제 얘기하는 톤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진화의 법칙에 맞게 뇌의 회로가 변한 거거든요. 네. 뇌가 정말로 회로가 변합니다. 물리적인 회로가. 그래서 적응 잘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된 거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잘못한 게 없죠. 네. 살아남으려고 한 건데요. 그럼요. 이게 진화의 법칙이고요. 네. 너 그거 지키다가 대학 교수 그만둘래? 아니면 민정수석 안 할래? 아니면 당연하죠. 그거 지키고 민정수석 대학 교수라는 명예를 계속 유지할래?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뭐가 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철학적 가치를 얘기하기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의 일이니까. 네. 머리들이 좋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이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적응을 하는 건데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온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고 방금 하셨잖아요. 지구상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요. 전체 역사를 봤을 때? 네. 여기서부터 웃기는 포인트 같은데 안 웃기기만 해봐라. 가장 이런 식으로 잘 적응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죠. 2억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2억 년간. 네. 심지어 바퀴벌레는 뇌가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뇌를 뜯어내버려도 삽니다. 그래요? 예, 실제? 정말 무서운 개체적 적응력이죠. 아니 그럼 뇌가 무슨 기능을 하면 뇌가 없어도 살아남으면? 얘는 머리를 뜯어도 오래 삽니다. 머리 없어도? 예. 본능만으로도 그냥? 네, 본능만으로도. 핵무기가 터져도 살고요. 핵무기가 직접 맞으면 죽겠죠. 불에 타면 죽겠지만, 네. 방사능 정도에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2억 년을 버틴 게 바퀴벌레죠. 그게 개체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고동 생명체입니까? 변하지 않고. 아메바나 세균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고 그 개체의 적응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게 다르게 변하지 않아도 계속 그 상태로 2억 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는 비슷한데, 어쨌든 적응을 계속 해가면서. 적응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개체로서, 우리는 이제 진화란 건 원래 세대가 바뀌면서 적응을 하는 건데, 바퀴벌레는 개체로서 원체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진화하면서 안 바뀌면서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2억 년을 올 수가 있는 거죠. 위대한 생명체네.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런 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생물학적 얘기를 할 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능력이 참 부럽잖아요. 적응하는 능력. 그죠? 살아남는 능력. 근데 이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는 아직도 바퀴벌레로 남아있고 우리는 인간이 돼 있는 거죠. 저런 능력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네. 이 뇌과학까지는 괜찮았어요. 뇌과학까지는 괜찮은 그 자체로 괜찮았는데 네. 이것을 시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바퀴벌레를 끌어들이면서 바퀴벌레로 연상되는 것을 어떻게든 연결 지원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닐스 비르바우머의 그 저작에 실제로 바퀴벌레가 이렇게 예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그럼 닐스 비르마우로 연결할겠어요, 오늘. 네네. 닐스 비르마우요? 닐스 비르바우머. 닐스 비르바우머. 네. 네. 닐스 비르바우머가, 사람이 이렇게 변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뇌가 워낙 유연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세태 영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당신은 닐스 빌마우적이야. 뭐라고요? 빌바우머? 네. 빌바우머적인 인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테고요. 반박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시던가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차라리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닐스적이야가 낫나요? 아니면 빌바우머적이라는 요거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비르바우머입니다. 비르바우머. 너무 길어요. 그러면 당신은 비르적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시던가요? 비르적이야.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인간의, 이건 이제 진화 심리학이나, 그 영역에서는 이거 많이 다루죠.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다루죠. 네. 네.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고, 네. 뇌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 그리고 남녀의 차이도 많이 다룹니다. 여기서. 네. 남자는,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는 긴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화 심리학 영역도 되게 재밌는데 그 관점에서도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유사하게 오늘 풀어본 얘기는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내가 무척 유연한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확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바퀴벌레와 같이 적응을 잘해서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가슴이 없어도 살아남고 머리가 없어도 살아남는 그런 수억 년을 사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시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살다 죽자. 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템은요. 저는 이렇게 판정합니다. 실패. 하지만 비르적이다. 예. 비르적이다. 저는 표현 하나 건지고 지금까지 오늘의 실패는 원종우 씨였고요. 네, 다음 주는 성공하겠죠.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